자, 이슈를 바꿔볼게요.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7월 31일에 지명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위원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뱉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익장. 네, 노익장. 예, 노익장. 이야, 대단하다.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국회 출입을 88년부터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제가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상임위별로 자기 담당하는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때 환경노동위원회하고 몇 군데를 담당했는데, 그때 환경노동위에서 본 사람이 김문수예요. 김문수 의원인데, 한노위 김문수 의원인데, 그때 굉장히 어쨌든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경력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 노동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장 취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고 또 택시 기사도 하고 경력도 상당한데 또 이론까지 갖췄으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의 대부 뭐 이렇게 불렸죠.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렸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노사노위원회 거기에 좀 위원장으로 했지만 그거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문기관이라고 자문기구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뭐 성과를 냈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근에 또 노란봉투법을 뭐 발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는 누군가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김문수 딱 발표되는 거 보고 저는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노익장 하나하고 이거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경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때 취재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관도 조금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민중당 출신으로 또 좌파 활동도 했지만은 지금은 국가관이 확실하고 또 좌파의 성향을 알고 있잖아요.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아주 잘 해나갈 걸로 봅니다. 예. 자, 김문수 장관 후보자 좀 사사히 살펴볼게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지명받은 당일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것과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면 민주노총, 약칭 민노총이라고 그냥 하죠. 민노총 주요 협력 파트너로 삼아서 조직, 예산 확대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힘을 실었죠. 민노총 막 키우려고. 여기다가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까지 강해질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단체, 뒤에는 비조직 노동자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키웠던 민노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한노총이 있으니까 그 한노총과 민노총을 같은 급에 놓고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한노총도 좀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도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는데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민노총이 본인들이 완전히 이 상징성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민노총이 안 들어올 거예요. 민노총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민노총은 배제가 되는 거죠. 배제가 되는 게 이게, 민노총은 이미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고. 노조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단체라고 해야죠. 정치단체입니다. 정치단체 강령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노총 그 안에 그 내부 규정이나 뭐 이런 데도. 거의 뭐 정치 단체고 지금 사실상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그 뭐 탄핵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노조가 그 공영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노총을 단순히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은 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치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민노총의 존재를 뭐 인정은 하지만 민노총을 협상 파트너로 삼으면 한노총과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노총도 약간은 그런 성향이 있지만 민노총은 아주 완전 정치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 논쟁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 김문수 후보자가 좀 거리를 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민노총, 특히나 건폭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 상당히 사실은 이제 상급 이렇게 고위직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산업 분야에 많이 있죠. 그 민주노총과는 좀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정책적 치적을 보면 대북 억제와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외교 안보 분야,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수십조의 원전을 수주한 치적, 그리고 4대 개혁 중에 노사분규 감소시키고 건폭 척결로 상징되는 노동개혁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여러 치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과정에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이 사실은 또 역할을 좀 해서 일부 공로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중요 공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당시의 경사노 위원장은 직접 직보를 하고 직통을 할 수 있을 정도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장관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관계나 신뢰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좀 좋은 긍정적 시너지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자의 스타일을 보면은 네. 과거 제가 계속 취재를 했는데 그 김문수 후보자 스타일이 그 할 말을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그다음에 직언을 합니다. 이거 자고 오면 하자고. 어떤 때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차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 정책에 대해서 뭐 자문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회계 장부 뭐 그 공개하는 네네. 이런 성과도 있었죠. 예, 노조 회계 예, 투명화요. 투명한 그 굉장히 큰 성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자 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뭐 건폭 척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그 이뤄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 기조였거든요. 그리고 정책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또 김문수 그 후보자가 많은 역할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 자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장이 되면은 상당한 성과를 내겠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나 김문수 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는 스타일인데, 좀 반대되는 스타일인데 확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예. 여기서는 좀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또 합이 잘 맞으면 아주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죠. 예. 자,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은 2016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자기 고향인 대구에 출마를 해서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그때도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문수 정치는 이제 끝났다, 이런 평이 뭐 좀 대세였습니다. 근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경사노 위원장이어서 이번 장관 후보자로까지 지금 내정이 됐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다시 부활했는데, 김문수의 이런 저력 어떤 점에 있어서 그것이 힘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하나는 이제 본인의 뚝심이고, 뚝심. 하나는 외부 환경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저 뚝심은 저 그때 대구에 출마했을 때 제가 취재를 많이 했는데 김부겸 후보하고 붙었죠 그때. 예. 김부겸, 김문수 수성에서 김부겸, 김문수 했는데 결국 김부겸이 이겼어요. 나중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도 되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김문수 후보자는 유튜버를 했어요. 유튜버를 했고 저도 유튜브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 저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환경이 그 조성이 된 거예요. 네. 김문수를 필요로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그 4대 개혁에 매진하고 특히 노동개혁에 아주 방점을 찍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경산호 위원장도 맡게 된 거고 이제는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 여기서 완수를 해야 되니까 그 노동개혁도 완료를 해야 되니까 또 민노총이 계속 좀 어떤 기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걸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상대의 어떤 허점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는 상대를 잘 알아야지. 그래서 노동운동을 오래 하고 그리고 노동계 지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성향은 다르지만은 뭐 정치적인 신념은 다르지만은 그 전에 노동운동 할 때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했던 그런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협력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저는 같이 등판을 했다고 봅니다. 뚝심과 외부 환경 이거 딱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좀 다중적 포석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노동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히나 광우병 파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쭉 살펴보면 민노총이 그걸 주도했습니다. 대규모 이런 광우병 파동, 촛불 시 이런 데는 항상 민노총이 나서면서 이게 대규모화 되는 양상이어서 역시 좌판의 가장 큰 세력의 민노총 이게 늘 걸림돌이었는데 이 민노총을 제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치냐 이 다중적 보석에는 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각 또는 이제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산하에 있는 주요 기관들도 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내각의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장관의 역할이 보통 두 가지죠. 네. 하나는 각부 장관은 자기 이 부처 일을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은 하나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면은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릴 때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국무위원들끼리 경제 관련 장관들끼리 또 따로 회의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마 장관들 중에서 최고참, 최연장자고 거기다가 또 특유의 성격도 있죠. 특유의 성격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아주 장점이 회의 같은 데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이 정치뿐이 아니고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예.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그 성과도 많이 냈고 경기도지사의 행정 경험도 있고 정치 경험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 좌파의 성향을 꿰뚫고 있고 그리고 또 최연장자고 이러면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목적 포석이고 그리고 또 다목적 포석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좌파 진영에 긴장감을 좀 줄 거예요. 좌파 진영에 긴장감을 딱 심어주지 않겠느냐. 야권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그 부분에 관한 그렇죠. 일종의 대야 투쟁에 있어서 역할도 할 수 있다. 역할도 할 수 있죠. 자기 입장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 스타일상 필요하면 목소리 냅니다. 필요하면 목소리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문수를 지명을 하니까는 아주 그 좌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네. 거구적인 성향이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이제 발언들을 막 덜쳐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도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안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여러 사실은 이제 당정 관계 문제나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 문제를 비교적 잘 조정하면서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상승 능력이 상당히 빛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동훈 장관과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이동도 정진석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내각에는 사실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여권 내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 대야 투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에 있어서나 차기의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국무위원으로서라든가 정치적 경륜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돕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야지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고 누가 재창출을 하든지 간에
그 이제 방법은 하나는 그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거, 그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정무적인 역할을 좀 그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나서 네.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초대가 김대기, 이대가 이관섭이었는데 둘 다 정책통이잖아요. 정책통에서 정진석 그 정치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각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희룡, 뭐 건영세 이렇게 있었는데 나왔어요. 네. 박진, 그러니까 저 정치인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채우지 않고 정통 관료들이 많이 채웠거든요. 관료들이 많이 채웠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국무위원으로 일원으로 가면은 본인이 또 다선 국회의원 그 경력도 있으니까는 정무적인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노동 개혁 완수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좀 정무적인 이 판단을 장관들이 내릴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장관들에게 계속 현장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택시기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주 현장에는 굉장히 강하죠. 선거 때도 유명하죠. 뭐. 그렇죠. 선거 때도 아주 뭐 열심히 현장에 가서 네. 이렇게 그 민심을 정치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이니까 뭐 거리낌 같은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국무 그 위원들 그 분위기에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또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자, 장관 후보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다중적 포석까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준숙 방통위원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준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되자 방통위 전체위를 소집하고 KBS, MBC,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좀 의결해서 MBC 어떤 변화의 물꼬를 지금 일단 텄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좀 이런 어떤 신속한 어떤 의결 과정 이런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늘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삼가 콤비 플레이를 펼쳤다고 봅니다. 콤비 플레이. 예. 예. 콤비 플레이를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탄핵을 하기 전에 사표를 내면은 그건 대통령의 의중에 실려서 사표를 내겠죠. 사표를 내면은 신속히 이제 이것을 처리를 했고. 왜 그러냐면 그 사표를 안 내고 탄핵되면은 직무가 정지돼서 후임이 임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표를 내면 그걸 즉각 처리하고 후임을 즉각 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싸움을 벌였는데 네. 시간 싸움에서 이동관 전 그 위원장은 바로 이제 사퇴를 했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절차를 진행을 해놓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 선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의결을 하고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준석 뭐 인사청문회 3일 동안 하고 막 할 때도 실무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무진 이사 다 교체하는 거라.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딱 임명을 하고 나서 바로 부위원장도 그 직전에 임명을 했잖아요. 그 윤 대통령 몫이 두 자리가 있으니까 둘 다 대통령 몫이죠. 그러니까 2인 체제를 다시 가동을 해서 탄핵을 발의는 하지만은 탄핵을 이 포기까지 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는. 시간이 좀 있죠? 예, 그거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바로 지금 김홍일 그 전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실무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두드려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뭐가 돼버린 민주당이 그런 신세가 돼버렸네요. 예, 그런 실세가 돼서 네.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 탄핵을 그 발의를 뭐 국회 보고하는 그 딱 똑같은 시간에 그 이준석 신임 위원장은 뒤늦게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명장 받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본회의에 보고한 거예요. 아, 그런 꼴이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가. 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했죠. 도대체 하루 만에 뭘 했길래 탄핵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핵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죠. 예. 민주당이 애초에 이제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에 돌입해 한 것은 뭐 여러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는 그렇죠. 대체적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을 완료해버렸어요. 의결해버렸습니다. 뭐 KBS 이사 선임도 의결을 했지만 그래서 완료를 해버렸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일단 임명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본래 이진숙을 막으려고 했던 위원장 후보자였을 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MBC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걸 민주당은 실패한 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탄핵 과정 헌재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실익이 있나요? 일단은 분풀이 하는 거고 화풀이. 네, 화풀이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잘못 이거 탄핵 안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바보가 돼요. 야,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 온다. 정치적 바보가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을 탄핵하겠다는 이유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무슨 뭐 방통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법인 카드를 썼다. 이걸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MBC 이제 완전히 정상화 시켜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탄핵을 철회를 하면은 MBC 지키는 거 끝났네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탄핵을 안 하면은 목적이 MBC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려고 했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입장은 뭐냐 하면은 그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MBC를 정상화시키는 거 작업을 끝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과연 이 탄핵을 시켜서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를 보여주자.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는 거. 하루 만에 무슨 뭐 잘못을 했기에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는 보나마나 기각 아니면 아예 각하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각하는 아예 그 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 탄핵을 완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방통위 탄핵뿐이 아니고 그러면은 검사 탄핵도 4명 탄핵한다 막 탄핵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게 헌재 심리가 나오면은 해석이 다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방통위원장이 그 기각되는 걸 보면은 검사도 당연히 이제 기각될 거고 이제 그런 그 헌재의 심리를 물론 한 5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돼서 차질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직무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직무 복귀하면 또 다른 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원래 목적이 그 기능이 방송 허가와 재허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 허가 재허가니까 지금 또 다른데 좀 편향된 쪽도 있어요. 뭐 종편 허가 같은 것도 새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통신 관련 업무들도 하니까는 그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모든 방송통신 업무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민주당 국회 쪽에 빨리 3명을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5명으로 정상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그때부터는 마음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임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박문진 이사라든가 소기에 지금 우선 달성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사퇴하는 그렇죠. 네. 절차를 밟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몇 개월 직무가 정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업무에 복귀하면 실제로 그 복귀로부터 업무를 추진해도 큰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여기에 만일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될 경우에 야당의 탄핵 남발 뭐 이런 문제와 이렇게 비교되면서 부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이진숙 위원장은 이거 정면 돌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보일까요? 지금 이제 이준숙 위원장은 이 뭐 탄핵을 이제
통과시키기 전에 사퇴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뭐 이미 저는 결정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올리고 또 본인이 어차피 또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임명하면 또 탄핵하겠다. 뭐 자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방통위원장 자원이 없어질 때까지 다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탄핵이라는 것은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하는 건데 무조건 임명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상태로 놓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가 이것을 정략적인가를 국민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각하를 하든지 기각을 할 텐데 네. 그럼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그 사유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헌재가 사유를 설명을 해서 뭐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유로 지금도 뭐 사유서를 보니까는 완전히 아주 추상적이고 뭐 그런 거던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으니까 저는 차트 않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예, 정면 돌파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자, 저희 펜앤마이크가 지금 99만 5천 명인데 구독자 좀 한번 구독 신청을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슈 한번 마지막 이슈로 다뤄보면 좋겠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문제, 당내 문제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30일에 90분간 단독 비공개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고 윤 대통령도 정치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제 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하고 윤한 관계의 문제도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네. 같이 술 못 먹지만 술도 먹으러 같이 가고 또 상가집도 같이 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은 당 대표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다. 이거 지금은 당직 인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 놓고 막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정점식을 포용하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때 정점식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 당내에 친한계를 만들어도 된다. 친한동훈계.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저는 통 크게 조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네. 것이니까 너도 너희 사람을 넓게 만들어라. 친한계, 뭐 친윤계 하지 말고 뭐 친윤계는 뭐 그건 정치권에서 지어낸 말인데 어쨌든 친한계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를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로도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아주 갈등이 아직도 심해요. 심한데 그렇게 통 크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1시간 반 동안 만난 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야 이거 좀 너무하는 세력이 있구나 생각한 게 민주당에서도 그렇지만은 여권 안에서도 그거를 아주 이간을 시키는 그런 자리로 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분밖에 못 만났다. 맞아. 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0분밖에 한 10분만 뭐 회담을 했다 이런 식의 일부 막 돌기도 했잖아요. 찌라시 나오는데 어디서 좌파 쪽에서 만들었든지 그 찌라시가 막 돌고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1시간 반이 아니고 10분 만났다. 나머지는 정진석하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같이 안 먹었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쪽의 박정아 비서실장이 1시간 30분이란 걸 확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당은 대표가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한동훈에게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했을까?
여기서 좀 가장해서 자기들의 유리하게 브리핑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취재가 잘 안 돼요. 대통령이 한 말을 직접 취재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용산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박정하고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당원 그 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1시간 30분이고 그 10분이라 그 질문이 10분만 났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1시간 30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박정하 실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이간을 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막을 막 친 거죠. 같이 용산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11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인데 점심 같이 안 먹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변인실에서는 그거는 양쪽이 다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국무회의가 11시에 끝나니까 11시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둘 사이가 서먹서먹하면은 11시 돼서 12시에 이제 서로 다 약속이 대통령 항상 약속 있잖아요. 대표도 약속이 있고. 점심 약속 역시 항상 있다고 봐야죠. 항상 있죠. 그것도 그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그건 아주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약속이 돼 중요한 사람들하고 돼 있겠죠. 다. 그러면은 서로 서먹한 사이면은 12시 다 돼 가면은 이제 말 그만하잖아. 약속 있어. 그러고 이제 서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약속이 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한 거예요. 둘 다. 내가 지금 중요한 점심 약속을 둘 다 있으니 가까이 전화해서 좀 기다려달라. 좀 기다려달라.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었다. 서로 그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두 사람이 아주 그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됐다. 저 약속이 서로 뭐 보기 싫으면 사실 뭐 보기 싫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나 약속 있다고. 그렇죠. 오늘 나 이제 점심 약속 있으니까 점심 약속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양쪽에 양해를 구해서 30분이나 늦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서로를 이간질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만나서 점심시간 됐는데 왜 밥도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서먹서먹한 거 아니야? 이거는 왜곡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에 들어오면 조금 문제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관계가 상당히 회복해가고 여러 가지로 힘도 실어주고 덕담도 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바로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 문제가 사실은 교체권을 둘러쌌어요. 저는 정치 사회 문제를 보면서 당 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 정책위 의장 교체나 뭐 사무총장 교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왜 바꾸냐 이런 걸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정식 어쨌든 어제 이제 정 의장께서 사퇴를 표명을 했고 사퇴 처리가 됐는데 이 사퇴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버티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둥, 막 그 심지어 뭐 친윤이 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그때 김옥균 프로젝트 이야기가 났잖아요. 사흘 만에 뭐 끌어내릴 거다 한동훈 대표를. 그래서 이게 총대를 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한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사퇴를 하라고 누구도 아무 말도 나한테 안 하더라.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데 한동훈이 찾아와서 그 이제 용산 갔다가 찾아와서 뭐 그 좀 변화가 필요하니까는 물러나 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건 물러나는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점식이 그 아주 노련한 정치인 출신이라면은 그렇게 막 해석할 수 있어요. 정치인 출신이라면 버티기 하고 있다. 뭔가 그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버티기 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아주 정치적인 술수를 모릅니다. 검사 출신이고 이제 뭐 갓 재선됐잖아요. 그리고 그 평소 스타일도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면 자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뭐 임기 1년 이거는 임기 1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임기 1년이라는 거는 사무총장은 임기가 없는데 왜 1년인가 하면은
그전에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를 할 때 1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원내대표 1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이 저 당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기 아무 중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후임을 임명을 하면 바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용산과 이렇게 뭔가 뭐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린 것뿐이지. 아, 그런 거군요. 이게 저는 그 어떤 안에 내부에서 뭐 큰 그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친한과 뭐 친윤이 뭐 거세게 부대쳤다 그런 거-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는 해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국민의 한두 가지 더 질문만 드릴게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을 지금 하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간을 하려는 쪽에서 네. 부풀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화를 했고 네. 취재를 이건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당대회 7.23 전당대회 다음 날 7월 25일에 그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12명이 모여서 무슨 뭐 협의회를 발족을 했다. 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이거 최고위원회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그 안에 홍준표, 이철우, 김태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비판적이었던 후보할 때 좀 비판적인 분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7.23 전당대회 이틀 후에 이게 결성을 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시나리오 소설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그 결성을 하기로 한 거는 전당대회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됐고 유정복 그 인천시장이 네. 그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유정복 시장이 제안을 하고 그걸 네, 주도했나요?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이철우 지사도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은 그 다른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전당대회 훨씬 전이고 전혀 그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철우 지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그런데 의견을 이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그 국가균형발전 자치단체장들이니까는 예. 그리고 또 우리도 좀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보자. 그 차원에서 이제 그냥 나왔던 이야기고 최고위원회에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게 반한동훈 모임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다 들어갔으니까는 그 홍준표도 있고 이철우도 있고 김태형도 있죠. 오세훈 시장도 있죠. 오세훈 시장도 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한동훈하고 가까워요. 아, 그런가요? 그때 한동훈 그때 유정복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 맞아요. 시도지사 이렇게 만나고 다닐 때 이철우 지사나 피했죠. 예. 홍준표도 홍 피하고 시장도 있는데. 안 만나겠다고 네. 하는데 근데 유정복이 주도하는 그 모임이 그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 의미를 지금 이 일부에서 부여를 하고 있다. 이게 이 모임을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영날보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민주당하고 다 같이 하는 다 거예요. 있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거시기도 만나기도 하죠. 만나기로 했죠. 제2 국무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8차인가 7차인가인데 그날 7월 25일 날 결성을 하기로 한 그날 원래 충청도 어디에서 대통령 주재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다 참석하는 그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국민의힘 자치단체들만 따로 모여서 우리 요새 뭐 당도 어렵고 국가 균형 발전도 좀 희석되고 있으니까는 우리 목소리도 좀 내자 해서 출범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7.23 전당대회 직후에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한동훈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취재한 결과입니다. 취재의 결과. 예. 이철우, 유정복 시장 여러 가지 취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러면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뭐 윤상현 후보 경쟁인데 좀 경쟁 자체는 치열했어요.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도 이렇게
어쨌든 한동훈 후보와의 경쟁 과정에서 거센 도전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62.83%를 득표했는데 이 62.83%의 득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그 60.83% 득표는 저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용산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게 그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는 양쪽이 빠르게 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원팀이 돼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공동의 적 이재명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돼가고 있지만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친윤 대 친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몇 차례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뭐 문자 읽고 씹었다부터 나중에는 패스트트랙 그 기소된 의원들 공소 취소 이 논란까지 있어서 상당히 그 친한 친윤 쪽에 엄청나게 후유증이 날 걸로 막 걱정할 정도로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서 저렇게 63% 뭐 일반 여론조사나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나 그렇게 나온 것은 좀 용산에 대해서 좀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갈라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용산과 한동훈이 갈라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우리 당원들은 갈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화합을 그럼요.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용산에 대한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 하나하고 어쩌면 이게 더 큰지도 몰라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 재창출에 누가 책임질까?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까? 이 생각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보죠. 네. 자, 오늘 송건 본부장님 모시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제목도 썩은 잎 빠지고 날개 달았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대법관들이 퇴임하고 새로 취임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준석 방통위원장 이분들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